안녕하십니까. 이번 가을부터 여러분과 함께 촉근 이론과 화엄 사상을 같이 공부해 나갈 조현학입니다. 촉근 이론은 20세기 발견된 21세기 물리학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물리학을 선도해 나가는 최첨단 이론입니다. 화엄경 역시 부처의 최고의 가르침, 어떤 방편도 쓰지 않고 부처의 실체 경계를 드러낸 최고의 진리가 바로 화엄입니다. 최첨단 물리학과 최상승 진리의 만남. 이번 가을부터 BTN TV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촉근과 화엄의 만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죠. 촉근이라는 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학입니다. 21세기 최첨단 물리학입니다. 화엄은 우리가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근과 과학, 화엄과 철학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통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지만 화엄을 종교적인 면으로 다루면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라는 관점에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좌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통용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인문과학과 이 자연과학의 만남과 단순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최첨단 물리학과 최상승 가르침의 만남을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처는 해가 뜨면 산 정상부터 해가 비추듯이 최상근기 보살을 상대로 해서 37일간 움직이지 않으신 채 최고의 진리를 설하신 게 바로 화엄입니다. 촉근 이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입자 물리학들이 수많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 쌓아내면서 기존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촉근 이론은 과감히 건축물을 딛고 올라서서 최첨단에서 우주의 본질이 바로 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끈이라는 가정에서 모든 방정식, 모든 끈의 눈으로 보는 시야가 바로 촉근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근과 화엄은 바로 최정상에서 가장 높은 두 봉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서양과 동양의 만남이라는 게 고전적 물리학의 바탕을 두었다면 바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촉근은 최첨단 물리학과 최고의 가르침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3D 입체 기술의 그 영상에 환상적 세계를 보여주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소모됐다는 이야기죠. 이 촉근에서는 아바타의 3D를 넘어서 4차원, 5차원, 10차원, 무한 차원의 세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이나 100년 후에 가능한 이 강좌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건 언제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D 입체 영상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안경을 벗으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느 곳에나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광대한 화엄에 이 무한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화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화엄, 촉근 들어보셨나요? 촉근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촉근에 관한 질문은 이 강좌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촉근. 여러분 혹시 촉근할 때 이런 초의 끈을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초의 비닐을 싸고 있는 이런 끈을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촉근이 이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는 있습니다. 끈이라는 게 뭐예요? 끈이라는 것은 두 개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이쪽 초가 이쪽은 고체지만 타는 순간은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 끈은
고체와 이쪽의 기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타는 순간의 초의 모습은 뭘까요? 분자일까요? 아니면 더 작은 원자일까요? 아니면 더 작은 소립자 쿼크 수준일까요? 여러분이 방금 분자나 원자나 쿼크 같은 입자를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벌써 기존의 물리학에 말하는 입자론에 젖어 있는 겁니다. 우주의 본질이 쪼갰을 때 이런 입자로 돼 있다는 생각이 바로 입자론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데모크리토스는 바로 그걸 아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이 아톰이라는 이 원자, 최소의 입자라는 개념은 돌톤에 의해서 부활이 되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과학의 시대에 화려한 막을 엽니다. 20세기 중반에 바로 입자거석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실험장치의 동반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아톰은 쪼개고 또 쪼개서 아까 말한 소립자, 이 쿼크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끈이론은 말합니다. 쿼크가 아니다. 우주의 본질은 이런 점입자가 아니라 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끈이 우주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데, 처음 끈이론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끈이 우주의 본질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촉끈이론은 이 끈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는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따져보기로 하죠. 자, 아까 내가 끈을 그리면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의 두 가지를 그렸는데, 끈은 사실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근 끈을 보면 처음과 끝이 만나죠. 순환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반지를 끼잖아요. 그 반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도 또는 다산, 생산, 그죠? 행운,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신성, 신비한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이 반지 속에 함유하고 있는데, 이 끈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감기면은 이 끈으로부터 바로 물질이 탄생해요. 소립자가. 이게 두 개면 두 개의 입자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끈의 고리가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무한대 고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입자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탄생된 소립자로부터 아까 말한 원자, 분자, 더 큰 물질, 지구, 은하단, 이 우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이 끈의 진동, 끈의 오케스트라의 향연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 끈이론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점입자에서는 단순히 쪼갰을 때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입자라는 개념이지만, 끈이론은 더 나아가서 우주의 근본이 탄생할 수 있는 이 모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끈이론의 장점입니다. 과연 이 끈이론이 우주가 본질이 끈이론 말한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감긴 모습에서 우리 불교의 공을 생각합니다. 공. 이 공이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개념이어서 부처님도 최상근기 보살이 아니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수는 말합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강도한테 칼을 쥐어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함부로 쓰지만 공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강연이기 때문에 모르는 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공을 표현하자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생겨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충만되어 있다는 말 앞에다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비어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영어로는 nothingness라고 그러죠. 허무지는 아니다는 거죠. 비어있지만 충만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탄생될, 그게 공이다. 이게 수냐타죠. 이게 용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부처의 중도는 마명의 타타타를 거쳐서 용수의 수냐타로 오면서 이 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7세기 중구로 건너가서 화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공에서 이 둥근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왜 화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화음이라는 뜻은
중국말로 화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장 또는 A시장에 가면 이렇게 둥근 꽃봉오리 있잖아요. 꽃을 쭉 하면 이거 화환인데 중국어로 이게 화엄입니다. 그런데 화엄경 이렇게 쓸 때는 이 화엄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화엄의 뜻은 여기서는 최상승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 화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렇게 감긴 끈이 같은 원형의 화환이지만 불교에서는 최상승 가르침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화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과 화엄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끈과 화엄이 같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진정으로 같을 수 있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물질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염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둥근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주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늘게 보이죠? 만약 이걸 멀리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는 선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둥근 염주가 모여서 하나 선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염주 대신에 모래알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래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참 어서 봐야 될 겁니다. 돋보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이게 모래알로 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알보다 훨씬 더 작은 먼지라면 어떨까요? 돋보기로도 안 될지 모릅니다. 광학현명을 동원해서 보니까 이게 먼지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지보다 더 작은 원자. 아까 나왔던 이런 원자라면 어떨까요? 현미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현미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현미경,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거죠.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게 원자라는 걸로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노 세계 보셨죠? 이 원자의 세계를 찍어보면 거기에도 들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하나가 세계입니다. 미시의 세계지만 분명히 마이크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노 필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자보다 더 작은 소립자, 코크로 이게 돼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분명히 소립자가 있다, 코크가 있다고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입자가속기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가보셨습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보면은 유럽 공동체에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입자가속기가 있습니다. 제네바시를 휑 돌아가는 이 가속기가 있는데 무려 이 가속기가 제네바시 전체를 뺑 돌아서 뒤에 몽블랑산까지 거의 휩싸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출발하면 점점 가속이 돼가지고 빛의 속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빵 충돌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입자들이 탄생하겠죠. 이런 실험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해가지고 그 중에서 딱 운 좋게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런 입자가 하나 발견될 때마다 노벨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입자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말로, 논리로, 지혜로 판단했지 실제로 본 건 아니죠. 이건 지혜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코크 수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코크가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코크가 크기가 무려 10에 마이너스하고 18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하고 땡땡땡땡땡 18번째 이게 1이 들어가요. 18번째. 이 정도 크기가 소립자입니다. 원자는 10에 마이너스 12cm입니다. 0하고 땡땡땡땡땡 12번하고 1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끈이론학자들은 과감하게 10에 마이너스 33cm를 말합니다. 요게 촉근이에요. 사이즈가. 이보다 약간 클 수는 있지만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공이 0000 33번째 이게 1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원자보다는 무려 20, 공이 20개 더 있고 얘보다 얼핏 봐도 15개가 더 들어가죠? 10개 이상이 더 들어간다. 1억 배 이상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구의 현대 물리학 어떤 방법을 써도 볼 수도 없고 어떤 논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끈이론학자들은 본질이 끈으로 돼 있다는 것은 고도의 이 수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입자 물리학자들은 끈이론학자들, 야, 이 촉근이론은 수학 아닌가, 신학 아닌가,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이것은 의미가 없다. 초기에는 맹렬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기존의 입자 물리학과 촉근이론은 역전이 됐어요. 촉근이론이 그동안 해놓은 업적은 어마어마하게 눈이 부셔서 그렇게 반발하고 욕하던 기존의 입자 물리학자들도 지금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촉근이론 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33cm를 수학적 고도의 난해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입자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끈이론 학자들은 10의 마이너스 33승 그 이하에는 요 길이를 이름도 멋있게 붙였어요. 플랑크 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플랑크라는 독일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플랑크 길이다. 이 길이보다 작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상실한다. 이제 우리가 이 강좌에서 나중에 대칭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미리 한번 이야기하면 T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대칭을 통해서 이보다 작은 세계와 이보다 큰 세계가 하나로 합일하기 때문에 이 작은 세계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현재 끈이론에서는 말하지만 과연 이보다 작은 세계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붙여놓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은 10의 마이너스 18승 수학적 논리를 통해서도 10의 마이너스 33승밖에 우리가 모르지만 붙여놓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보리야, 부처는 육안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부처는 천안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부처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부처는 법안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부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수보리한테 수보리야, 부처는 육안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 염주가 모래로 되어 있는 거, 먼지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돋보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육안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원자세계를 말할 때는 보통 현명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현명이라는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죠. 수보리야, 부처는 천안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천안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는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죠. 수많은 충돌 과정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많은 자를 통해서 그게 소립자라는 우리는 어떤 논증을 세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수학에서는 군리론이라고 그래요. 군리론, 그룹 세어리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써보면 SU3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도의 복잡한 논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립자가 있고 그 소립자가 쿼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쿼크의 종류가 무려 6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맛이 6가지 종류가 있고
색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이런 군이론 SU3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수리적 논증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절대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인간의 지혜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해안입니다. 이게 해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끈입니다. 끈은 뭘로 봤습니까? 끈도 해안일까요? 소립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립자는 분명히 가장 작은 점입자라는 이 개념이 출발했지만 이 소립자에서 물질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끈에서는 이 둥근 끈에서는 물질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그 원리가 드러났었죠. 물질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그 원리를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법 아니다 그래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소멸되고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법 아닙니다. 그래서 천재에 있는 최첨단 물리학원의 촉근 이론을 하는 분들은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그런 세계까지 뚫고 갈 수 있는지. 이 수학이 너무 난해해서 기존의 물리학자들도 보면 엎어집니다. 저도 물리학을 반 전공했지만 전혀 몰라요. 설령 같은 끈이론학자라 하더라도 자기 전공이 다르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한 분이 아니라 2명, 3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같이 연구할 정도로 끈이론은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분명히 우주가 탄생되고 소멸되는 이 법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법안의 수준에 도달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촉근이론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보다 더 작은 색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염주를 멀리서 보면 선이라고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 염주를 봤습니다. 염주가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둥근 물체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이 염주로 보세요. 염주는 가장 큰 거죠.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겁니다.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 눈입니다. 우리는 왜 부처 눈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염주랑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염주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또 염주를 봅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 염주 속에 또 염주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지로 뚫고 들어가서 그 보는 힘이 바로 불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눈에는 플랑크 길이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플랑크 길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 과학은 18까지 마이너스 18cm까지 증명을 해냈고 촉근 이론은 여기서 막히니까 요 이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 T대칭 같은 묘한 대칭을 줘서 말하지만 부처는 그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법안, 그 다음 불안. 부처님이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수보에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야, 겐지진 강가에 있는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겐지지강이 있다면 이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이 질문을 단순하게 겐지지강가에 있는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무한의 세계가 있다면 이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겐지진가 강가에 있는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겐지지강이 있다면 겐지지강을 2번 썼죠.
이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금강경에는 분명히. 그건 뭡니까? 그 두 번째 겐지강 속에 또 모래가 있고 그 모래가 또 하나 겐지강이니 그 속에 또 모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세계를 부처님은 딱 한 구절로 압축한 그게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이죠. 이게 불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야 들어라. 잘 들어라 이 말. 수보리야. 자, 이 먼지에 무한의 세계가 있지 않냐? 그 많은 무한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심상과 의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전부 다 부처다.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지렁이까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말씀이. 아니 어떻게 그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부처가 아닐 때가 있었죠. 무한한 전생으로부터 현재 부처가 됐습니다. 딱 지나고 보면 그 많은 세월이 한순간에 지납니다. 우리도 언젠가 수많은 겁을 통해서 무한히 지난 다음에 부처가 됐다면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한순간일 거예요. 그 한순간에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먼지에 있는 그 모든 중생들이 심상과 의상을, 마음과 의상,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부처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화엄경 한번 보실까요? 이 화엄 속에는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화엄경의 시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 할 수 없는 여러 세계가 부처님의 한털 끝에 모여도 비좁거나 눌리지 않는다. 터럭이 커진 것도 아니엄마는 그 속에 모여있는 모든 국토, 형상이나 위치 그대로 있다. 털끝에 드는 수요 형언할 수 없고 개의 거대함 형언할 수 없고 불법의 청정함 형언할 수 없다. 보살이 10가지 지혜에 머무르면 10가지에 두루 들어가며 되나니 일체 세계가 한 터럭 안에 들어가고 한 터럭만한 것이 일체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몸이 한 몸에 들어가고 한 몸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겁이 한 생각에 들어가고 한 생각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간다. 그는 한순간에 삼매에 들어가 억겁에 일어나고 억겁에 들어가 한순간에 일어나며 현재에 들어가 과거에 일어나고 과거에 들어가 미래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무한의 세계가 있지만 부처님 한틀 끝에서도 비좁거나 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는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지만 아무런 미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산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깨지지 않을까 걱정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 할터클에서 우주 전체가 들어와도 비좁거나 눌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부처의 세계입니다. 시시지앙이라는 중국계 유명한 화엄학자는 이 화엄경의 세계를 딱 5가지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자, 시시지앙의 이 5가지 화엄의 압축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는 특정 정도나 측량되는 위치에 따라 거대하거나 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팽창이라는 것은 팽창의 관점에서 팽창이지 수축에서 관점에 보면 다시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털끝에서 아주 작은 부처를 보이고 그 부처 속에 또 부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겐지지강의 모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측량되는 정도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계가 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혹성은 더 작은 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색이라도 그보다 더 작은 색으로 되어 있고 설령 우리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주는 더 큰 우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무한대 무한소로 끝없이 반복되는 중중무진의 세계가 바로 화엄의 무한법계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무한대 무한소의 거리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전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의 경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일 뿐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히 융통과 포섭하면서 영원한 현재 일점으로 압축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삼매 속에서 어떤 우주든지 즉시에 갈 수가 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 우주를 관통해 들어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해인삼배라고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을 뚫을 수 있는 건 우리는 금강삼배라고 그러고 하나가 된 상태는 해인삼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부처경지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무수한 세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수한 세계 속에서 무수한 드라마와 무수한 종교가 무수한 중생들이 있는 셀 수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은 이걸 평행우주라고 말하죠. 부처는 단순한 평행우주가 아니라 무한으로 발전한 이 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강좌 처음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에서 보내온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끈을 발견하는 질문을 던진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눈에 끈이 보인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길게 뻗어 있죠? 요걸 여러분이 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둥글게 감은 모습이 올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이 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블랙홀의 사진입니다. 촉근이 아니죠. 촉근은 원자보다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33cm 수준의 크기인데 블랙홀에 있는 빔, 이 Z를 가지고 제가 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감히 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이 소립자하고 같다는데 동의합니까? 아까 강의 중에는 부처 눈은 미시에 뚫고 가서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거라는 우리 동의했는데 현실 세계에 와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블랙홀이지만 그게 소립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3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블랙홀이 바로 소립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블랙홀이 소립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는 촉근 이론도 없는 시대인데. 블랙홀은 머리털이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머리털이 없다는 것은 대머리처럼 머리털이 없다는 뜻인데 서양인의 눈으로는 이 소림사 중들이 모두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특징이 없다는 거죠. 블랙홀은 특징이 없습니다. 딱 특징이라는 세 가지. 질량, 전기, 그리고 스핀이라는 기하학적 공간에서 회전. 이 세 가지만 같으면 블랙홀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립자나 블랙홀이나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립자가 블랙홀과 같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촉근이론에서 소립자 이퀄 블랙홀이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 강좌의 중간 부분에서 제가 이 놀라운 촉근이론을 밝히는 이 실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이 소립자로 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사진에서 그걸 소립자라면 다시 우리 아까 염주를 생각해 보세요. 염주의 양쪽에 구멍이 뚫렸었죠? 사실 이 소립자가 염주처럼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염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염주는 우주가 탄생되기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깊은 상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주에서 양쪽으로 뻗는 이 Z를 봤습니다. 그게 하나 에너지라면 우리가 멀리서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에서 아시잖아요. E는 MC 스퀘어 제곱 에너지는 물체를 같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감으면
뭐가 될까요? 원형의 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둥근 끈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도 결국은 미시의 세계가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촉근은 화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강좌에서 이제 촉근이 화음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촉근은 우주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인데 그 알갱이가 끈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끈이 아니었죠. 둥근 모습입니다. 초기의 끈 이론학자들은 끈이 정말 1차원 선 같은 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끈이 이렇게 둥글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4차원, 5차원, 10차원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브레인. 막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끈에서만 우리가 진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이올린, 현뿐만 아니라 장구에서도 악기에서도 탁자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는 다른 이렇게 끈처럼 브레인처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주가 된다고 끈이론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에 또 더 작은 세계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미래의 부처다. 그리고 우리 화엄에서는 이 화엄이라는 인드라망의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주의 모습이니까 그 먼지와 우리는 모두 같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엄과 촉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촉근이 바로 화엄이 될 수 있고 화엄이 바로 촉근이다. 부처의 5개 아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유관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불안까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의 촉근이, 하나의 법안이 우주의 근본적인 부처운으로 가면서 미세의 먼지 속의 먼지까지 다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느꼈습니다. 자, 부처는 어떻게 그 세계를 보았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염주를 제가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염주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유한입니다. 그러나 염주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떨까요?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먼지로 되어 있고 더 작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입니다. 부처는 그 무한을 이렇게 하나의 염주처럼 감아서 하나의 유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빈 공간을 보면서 이 공간을 보면서 염주 전체를 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 속에서 무한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중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염주 속에 또 염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주에 또 염주가 있는데 이렇게 무한의 무한으로 발전되는 무한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1차원이면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가면 이렇게 2차원이 됩니다. 이게 가면 3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3차원이 아니라 무한차원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게 부처의 비밀입니다. 이번 강좌의 제일 마지막에 부처의 중도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초전법륜에는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난해서 이 부처의 중도를 두고 다들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부처님은 중도를 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촉근이 결국 화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바로 중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 12연기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천대 촉근이론의 M이론, 통일장이론 이것이 이번 강좌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여러분과 가장 머리를 맞대면서 숙고해야 될 대목입니다. 아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의상의 법성대입니다. 의상대사는 이 환경을 7원 39, 210자로 압축을 시켰고 그 압축된 법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궤도가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는 법안도 없고 해안도 없고 더구나 불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우리한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불안도 없고 법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혜로 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시나마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의상의 법성계를 우리는 꾸준히 보면서 용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나 저가 이 속에서 현대과학이 찾고 있는 궁극의 목표 최후의 이론, 바로 M이론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강좌는 구체적으로 촉근이론과 이 화엄사상의 강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촉근이론에 필요한 과학적 배경을 공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 화엄과 이 촉근이론을 같이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시간은 마지막 강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M이론과 이 중도에 관한 이야기로 이 강좌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